여러 인물이 있을 때 각각에게 얼만큼의 비중을 주는가에 따라 주인공과 조연이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비중을 분배해야 할까요? 애초에 인물에게 비중을 준다는 게 뭘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조연의 비중을 조절하는 법, 조연의 특징을 구성하는 법, 그리고 조력자형과 적대자형 조연 구성 심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인물에게 비중을 준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토끼는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비중이란 건 인물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얼마나 비추는가, 인물에게 돋보기를 얼마나 가까이 갖다 대는가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스토리의 장면, 다시 말해 문장들 속에서 얼마나 자주 그 인물이 언급되는지, 그 인물에게 배정된 대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인물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독자에게 알려주는지. 여기서의 정보는 인물의 인간관계, 설정이나 일상 등 인물을 구성하는 중심 설정입니다. 저번 강의에서 주인공급의 존재감을 가진 조연들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었죠.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삼총사 중에서 주인공은 해리입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주인공이 아닌 이유는 해리에 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이 해리에게 얽혀있죠. 악당인 볼드모트는 해리를 죽이고 싶어합니다. 스토리의 가장 처음에 볼드모트가 해리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해리포터 시리즈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론이나 헤르미온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해리만 있다면 여전히 해리포터라는 스토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론이나 헤르미온느의 설정이 스토리에 엮여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요. 그래서 완성된 작품을 보았을 때는 론이나 헤르미온느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독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저번 강의에서 겨울왕국 1의 주인공은 엘사가 아닌 안나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 이유는 모두가 안나에게 집중된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엘사가 주인공처럼도 보이는 이유는 비중과 겨울왕국 갈등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갈등 구성론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바로 이 포인트에서 조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복습할 수 있습니다. 조연은 스토리를 구성하는 중심축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스토리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론 위즐리라는 인물을 통해 알게 되는 9명의 위즐리 가족 구성원들은 해리의 조력자인 동시에 여러 서브스토리에 관여하죠. 지니 위즐리는 시리즈 2부에서 해리에게 구출되고 나중엔 결혼까지 하게 되고요. 장남인 빌 위즐리는 죽음의 성물에서 해리 일행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론의 엄마인 몰리 위즐리는 시리즈 전체에서 해리의 어머니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돋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해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작중 헤르미온느의 가족은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이야기 정도가 고작이에요. 그에 비해 해리포터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꽤 세세합니다. 엄마인 릴리 포터가 어떤 교수에게 특히 예쁨을 받았는지, 아빠인 제임스 포터가 퀴디치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등 온갖 설정이 다 나오죠. 그건 이런 설정들로 인해서 주인공인 해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해리의 특징들을 부각시키면서 중심 스토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들으니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정리해볼까요? 비중이란 한 인물이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정도를 말하며 작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작품 내에서 차지한 비중이 클수록 그 인물은 주인공이 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존재감을 가지게 됩니다. 비중을 조절하는 법은 스토리의 시작 혹은 가장 중요한 갈등에 그 인물을 포함시키는가의 여부, 그 인물에 대한 설정이나 정보를 얼마나 드러내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특징 구성법은 사실 조연뿐만 아니라 주인공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인물에게 특징을 주는 이유는 독자에게 그 인물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독자가 인물을 기억해서 알게 만들고 정이 들게 하고 쉽게 이입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시키려면 다른 인물들과는 남다른 차별점이 필요하겠죠. 인물들이 다 거기서 거기 같다면 일단 소설부터가 굉장히 밋밋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징을 만들어야 합니다. 홍토끼는 이걸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이용한 특징 부여. 주토피아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네요. 주인공인 주디와 조력자인 닉. 이때 주디는 토끼고 닉은 여우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여우는 능글맞다, 그리고 꾀가 많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작품 속에서 닉도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 부여. 해리포터가 가지고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라던가 크루엘라 드 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띄는 반반 머리색 같은 걸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눈에 띄는 특징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셜록 홈즈가 가진 추리력과 통찰력, 헤르미온느가 가진 마법적인 박식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 설정의 특징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코난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생 명탐정인 남도일은 검은 조직이 먹인 약 때문에 몸이 어려지고 맙니다. 몸은 작아졌지만 두뇌는 그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가지고 있죠. 조금 더 전통적으로는 디즈니의 신데렐라도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들과 언니들에게 구박을 당하며 살고 있었죠. 인물이 가진 특별한 능력에 특징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블 히어로물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스파이더맨의 경우에는 방사능 거미에게 물려서 능력을 가지게 되고, 아이언맨은 굉장한 부자로 아이언맨 수트를 직접 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물이 태생적으로 타고난 것에 특징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꽃보다 남자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구준표는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고, 웹소설인 전지적 작가 시점의 주인공인 김독자는 이름 자체가 독자입니다. 누구든지 이 작품의 주인공이 김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인공인 인물이나 비중 있는 조연에게는 1부터 6까지의 특징들이 종합적으로 주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엑스트라일수록 특징의 개수가 적어요. 물론 홍토끼가 정리한 6개 이외로도 특징의 유형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한 인물에게 100개의 특징을 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과한 욕심으로 특징을 우겨넣기만 하면 되려 그 인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 인물에게서 대체 뭘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의도한 과설정과 그렇지 않은 과설정은 소설 속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핵심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스토리에서 그 인물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파악한 뒤에 그 역할을 최대한 잘해낼 수 있게 돕는 특징을 붙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조력자형 인물의 목적은 주인공에게 성장의 교훈을 주거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작가는 조력자가 주인공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를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조력자형 조연인 헤르미온느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헤르미온느는 머글 출신이지만 매우 똑똑하고 마법 능력이 뛰어난 마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헤르미온느는 마법과 마법 지식 쪽에서 치트키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리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 일들을 함께 겪으며 주연인 해리와 조연인 헤르미온느는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나이가 같아요. 따라서 둘의 연대기는 꽤 비슷합니다. 같은 나이에 호그와트에 입학하고 같은 시기에 시험을 보고 볼드모트가 부활하고 호그와트를 함께 졸업합니다. 따라서 주연과 조연의 만남 타이밍을 굳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죠. 거의 처음부터 만나고 끝까지 함께 하니까요. 하지만 연대기가 같지 않은 인물들을 주연과 조연으로 설정할 때는 두 인물의 만남 타이밍을 세심히 설정해야 합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예시로 들면 피터 파커와 토니 스타크의 만남은 스파이더맨 1편이 끝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피터 파커의 정체를 꿰뚫어본 토니 스타크가 그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죠. 이후 피터 파커는 11워에 참전하고 엔드게임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엔드게임에서 조력자인 토니 스타크를 잃죠.
이렇게 인물들은 각자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맞닿아 왔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인물들이 스토리 안에서 교차하며 만나는 순간과 엇갈리는 순간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조력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 어떤 조력자는 변심해서 배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조력자는 죽음으로써 주연을 각성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적대자형 조연 심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의 초반에는 론 위즐리를 무시하는 드레이코 말포이가 등장을 해요. 말포이는 위즐리 가문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해리에게 친구가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론을 무시하는 태도에 반감을 가진 해리는 론의 편을 들어주고, 이때부터 말포이와의 사이는 급격히 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독자층을 봤을 땐 말포이는 꽤나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스네이프 교수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적대자 인물은 반감과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력과 동정심을 유발하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드게임에 나왔던 악역 타노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타노스는 망가져가는 우주를 위해 전 우주의 생명 중 절반을 줄인다는 말을 했던 악역입니다. 타노스가 하는 궤변은 그럴듯한 동기와 정당성을 지닌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주 전체가 망가진다 라는 거니까요. 물론 갑자기 한 번으로 우주의 생명체를 솎아낼 권리는 그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는 승리하죠. 이렇게 완벽한 악으로 작동하는 적대자가 있는가 하면 그 중간에서 독자에게 혼란을 주는 적대자도 있고, 사실은 조력자였지만 적대자로 오인받는 인물도 있습니다. 완전한 악에 가까울수록 적대자는 인간미가 없고 강력합니다. 비밀스러운 조력자에 가까울수록 적대자는 인간미를 가지고 있으며 약점을 지니기도 합니다. 적대자의 목적은 갈등을 만들어내거나 주인공에게 시련을 부여하고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대자는 주인공에게 실패와 실망, 좌절, 위협을 부여합니다. 주인공이 늘 승리하거나 성공하는 소설은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3승 무패의 깔끔한 승리보다 1승 1패,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둔 승부가 가장 흥미진진한 것처럼요. 자, 다음 강의는 길고 길었던 인물 구성론 강의의 마지막이네요. 지금까지 배운 인물 구성론을 총정리하고 실습 위주의 특강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